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 경로는 이제 그 7문항이 나오게 되고 24점이고, 여기에서는 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수학교육학 신론하고 교재 연구 이 두 책을 기초로 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이거밖에 없으니까 교육학 지금 교육학과 관련 수학 교육학하고 관련된 책들은 많이 있는데 시험 문제는 이 책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행 교육과정 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교과 교육론은 우리가 일종의 이제 흐름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학과는 7차 교육과정입니다. 7차 교육과정인데 7차 교육과정 이후에 3번의 이제 개정이 있었습니다.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3번의 이제 그 개정이 일어났지만 7차 교육과정에는 변함이 없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근본적인 철학은 변함이 없고 세부적인 데서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차 교육과정을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지금 바뀌었습니다. 최초는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단계형이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수준별 교육을 이제 운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수준별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재를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3가지 원리의 기초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3가지 원리가 뭐냐면 점진적 수학화의 원리, 그 다음에 역사 발생적 원리, 그 다음에 구성주의 원리. 이 3가지 원리에서 구성이 되는데, 이것을 얘기를 할 때 구성주의 원리이지만 내용적으로 본다면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말이 나와요. 내용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 3가지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 점진적 수학화의 원리라든지 역사 발생적 원리는 누구의 이론과 관련성이 있어요? 프로이덴탈의 이론과 관련성이 있고 구성주의 원리가 되겠죠.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입장으로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철학과 심리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심리학이라는 것은 무엇을 연구를 하는 거냐면 어떻게 학습할 것이고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예요.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여기는 how와 관련되어 있어요. how하고 얘는 why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의 인지 수준과 학습 수준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학습 수준을 고려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프로이덴탈의 이론을 따르면 역사 발생적 원리와 점진적 수학화의 원리에 의해서 기초해서 이제 지도가 되어야 되는데, 중학교 1학년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는 기준이 초등학교 수학과 중학교 수학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는 구체물을 통해서 직관적인 이해에다가 초점을 준단 말이에요. 중학교는 중학교보다 이제 중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같이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서는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이해에 초점을 둬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이죠. 여기에서. 그럼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인데 이거를 나이로 따지면 좀 그렇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여기가 구체적 조작 단계에 접어드는 거고 여기는 형식적 조작 단계에 접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한 애한테 너 이제 중학생이니까 생각도 중학생으로 바뀌어야 돼 그러면은 네 오늘부터 생각 바꾸겠습니다.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 말은 이게 좋은 표현을 쓰면 일종의 이양기예요. 이양기. 좀 다른 언어 표현을 쓰면 혼란기예요. 근데 학교 수학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아이들은 학교 수학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아이들은 여기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특히 연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따지면 프로이덴탈의 이론에 따르면 형식 부력의 원리에 의해서 지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은 형식 부력의 원리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론이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누구의 이론이 많이 나와요? DNS. 이제 이거 보통 우리 딘즈라고 표현 쓰는데 난 DNS라고 읽겠습니다. DNS의 이론들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 이 DNS의 이론에는 이제 반성적 사고의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로 제기가 되는데 현재 교육과정에서 본다면 학생들은 여기에 지금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고 학교 수학은 여기에 도달한 것을 기초로 지도를 하다 보니까 DNS의 다양성의 원리, 뭐 요즘 구성적 원리가 이제 좀 한 2년 동안 연속 나오긴 했습니다만 수학적 다양성이라든지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가 여기에서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볼 때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에 포커스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일치하는 게 가장 좋겠죠. 불일치하더라도 갭이 어떻게 됩니까? 적어야 되는 건데 이게 심각한 갭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것에 관련된 것이 심리학에 대한 주장인데 문제는 모든 심리학자들이 수학교육 심리학자들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일 큰 문제는 중학교 몇 학년 때 나타나냐면 1학년 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DNS 이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리 철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이제 교육 수학과의 목표와도 연관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수학 교육의 목적과 수학과의 목표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수학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학 교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무엇과 관계없이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얻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정신도야성, 실용성, 심미성, 문화적 가치.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고 수학과의 목표는 뭡니까? 그럼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있으면 이 교육과정에서 수학과가 담당해야 될 몫이 있죠. 그것을 수학과의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책에서는 7차 교육과정부터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나오는데 내용적으로는 다 들어가 있어요. 내용적으로는 들어가 있는데 표현을 안 쓰는 건데 우리나라 수학과의 목표는 무엇으로 하냐면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으로 나눕니다. 인지적 영역에는 지식과 이해, 기능과 적용, 태도로 나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달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건데 외국 사례는 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연히 동북아네 이쪽에 있는 나라, 특히 우리나라만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모든 교육은 기승전 수능이죠. 수능은 논술이 있습니까? 결과 중심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까? 인지적인 영역이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교육과정, 우리나라 교육과정 바뀔 때마다 나오는 말이 뭐냐면 정의적인 영역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는 거죠, 다. 잘 안 되니까. 그러면서 무엇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냐면 비판적 사고력이 강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판적 사고력이 강조되면서 수리 철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철학은, 수리 철학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절대주의 수리 철학과 오류주의 수리 철학으로 나눌 수 있죠. 오류주의 수리 철학은 또 통상적으로 우리가 라카토스의 준경험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류주의는 포포의 오류주의와 해겔의 변증법에 기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판적 사고력을 강조를 하면서 철학적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사회적 구성주의와 라카토스의 무엇이 준경험주의가 강조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을 했느냐, 지금 우리가 교과 경론을 분석하면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들을 해 나가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시험에 많이 나왔으니까 공부해야 되라고 하는 것은 과거적 사고만 접근하는 거고, 우리가 미래적인 것까지 연구를 한다면, 생각한다면 이러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이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라는 것을 우리나라 7차 교육과정부터 해서 얘기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여기서 말했던 이거 하려면 1시간 가지고 수업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냥 이름만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거기에서 보면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을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전부 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 뭐예요? 그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높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수학 교육도 약간의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90년대 중후반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 그 붐이 일어난 게 뭐였냐면 브루노의 발견학습이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각 지자체별로 그 수학 교육에 관련된 연구 논문들을 보면 인수분해할 때 브루노의 발견학습을 통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험에 뭐가 나오겠어요? 관심사가 그거니까 거기에서 시험이 나왔겠죠. 근데 최근의 문제들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이런 것 중심이다. 그런데 이것의 중심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 내가 뭐는 안 바뀌는 거라고 했어요. 교육과정이 바뀐다라는 것은 철학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철학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현재 몇 차 교육과정이냐면 7차 교육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중요한 인물들은 이 이론에 대한 배경이 되는 사람들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그런 데다 포커스를 두고 읽어보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무엇이 되는 거냐면 생각에 이제 변환이 일어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공부를 못하면 학생 탓이잖아요. 잘하면 누구 탓이에요? 선생님 탓이죠. 근데 이제 요즘은 교수법에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수포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 프로이덴탈이나 바닐레가 나왔던 이론들을 이렇게 보면 그쪽은 우리나라 수능 같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수포자가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수포자가 쌓여 있는데 우리는 수포자는 쟤는 수학 공부 안 하고 뭐하고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면 막 이러고 있는데 걔네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죠.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면서 나온 게 수준학습 이론이 나온 거죠. 똑같은 교실에 있는데 쟤하고 나하고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제 언어에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의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교사가? 언어 수준을 알아야 걔네들하고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게 1에서 5 수준 이런 식으로, 또는 원본은 0에서 4 수준입니다만 그렇게 이제 수준을 나눈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중등학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물론 반일레가 그 학령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학령으로 수업이 되니까 학령이라는 것은 학년에 맞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14살인데 중학교 2학년이야. 이게 아니라 얘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으로 보는 거예요. 학령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지도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주로 바닐레의 이론에 따르면 중학 2수준과 3수준의 문제가 돼요. 그럼 시험에 당연히 나오는 건 뭐가 나오겠습니까? 2수준, 3수준. 조금 오버하면 4수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실 때 그쪽에 맞는 특징들을 잘 알아야지 야, 작년에 2수준 나왔으니까 올해는 2수준은 안 나올 거야. 이러면 이제 큰일 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출제위원들이 원칙에 이건 뭐 매번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내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원칙이 뭐냐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출제위원의 50%는 교체하지 않는 걸로 해요. 원칙입니다. 근데 항상 뭐 이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거 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A라는 분이 작년에 출제위원이 됐는데 올해도 출제위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분이 해가 바뀌었으니까 올해 그래 나는 새로운 해니까 내 생각도 바뀔 거야. 안 그렇겠죠. 이분들의 철학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뭐가 돼요? 해가 바뀌어도. 중요한 게 되기 때문에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올 거야. 작년에 앞에서 나왔으니까 올해는 뒤에서 나올 거야. 이런 거는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여기서 색깔을 쓴 거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색깔을 구분한 거는 다른 이유는 있는 건 아니고 유사성이 있는 것만 이제 같은 색깔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라고 한 거고 아까 여기서 나온 것들을 보면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분들이 계속 뭐가 됩니까? 시험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거 읽으려고 내가 여기 자료를 넣는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현대대수하고 이 얘기를 했지만 아까 현대대수학은 내가 확대체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대체를 얘기를 했는데 확대체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현대대수학에서 군은 대체적으로 군의 구조를 봐요. 군의 구조를 이제 파악하는 것을 이제 시험에 출제를 하게 되는데 군의 구조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누군가는 파악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 같은 것은 군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군의 구조를 구성하는 것은 생성원을 찾는 거예요. 내가 이 생성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순환군인가 그런데 순환군은 하나의 원소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고 순환군이 아니래도 2개, 3개에 의해서 생성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생성원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생성원의 밑수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생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표현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동형정리예요. 동형정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고 그런 것들 중에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논리적이진 않지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대응정리입니다. 그러니까 대응정리는 동형이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말이 돼요. 물론 이제 책의 이론은 온트윈 준동형 사상을 기준으로 얘기합니다만 동형이면 이런 것이 보존됩니다를 정리하는 것이 대응정리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대응정리로는 증명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되냐면 보존되지 않으면 동형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조가 다르다라는 것을 파악할 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보는 것이 이제 이런 군의 구조고 화는 흐름이에요. 흐름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역사가 많이 바뀌는데 이 과거에서 이제 90년대까지는 환 나오면 환이 군과의 차이점에 포커스를 뒀어요. 무엇이 다른데? 연산자가 2개야. 그럼 연산자가 2개니까 뭐가 다른데? 그러면 군에서는 논의했는데 환에서는 논의 못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되냐면
방정식에서의 문제입니다. 방정식에서 유일성과 존재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2x는 4 그랬어요. 그러면은 해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해가 존재하는데 얘는 몇 개만 존재합니까? 하나만 존재하는 거죠. 1차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유일성의 문제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중학교에서 다루면 얘네들은 약분하면 x는 2 하고 문제를 풀잖아요. 약분할 수 있니?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약분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약분이라는 말을 무슨 법칙이라고 그래요? 뭐 예전엔 소고 법칙 그랬는데 요즘 소약 법칙이라는 말로 소약 법칙이 성립성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 소약 법칙의 성립성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입니까? 환에서 가장 큰 것은 둘 다 0이 아닌데 소약 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인자의 존재성에 의해서 얘기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존재성의 문제, 이것은 무엇의 문제예요? 단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얻어지다가 요즘은 이런 것들이 이제 90년대 중후반의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이제 이 환에서 체로 넘어가는 문제로 가려고 해요. 그럼 환에서 체로 넘어가는 과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정역이라는 것이라는 배경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만 분수체의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분수체의 문제는 확장성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리수의 분수체가 정수의 분수체가 유리수잖아요. 근데 유리수의 분수체는 유리수예요. 체의 분수체는 체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확장성이 없다 보니까 분수체라는 것은 정수에서 유리수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 문제가 발달되긴 하지만 일반론적으로 이렇게 제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EDR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EDR의 문제가 무슨 EDR? 극대 EDR의 문제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극대 EDR의 문제로 발전되는데 이것의 영역의 문제를 하는 것이 무엇의 문제? 다항식 환의 문제가 됩니다. 내가 이제 보통 요거 강의할 때 이것만 한 3, 40분을 강의를 해요. 이론 강의를 하면.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어서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다룰 때 이제 제약 조건이 있죠. 뭐 체가 되느냐, 다항식 환이 체가 됐을 때 유일인수분의 정역이냐,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다낭 이데알 정역이냐, 뭐 유크리트 정역이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만 여기서의 주인공은 다낭 이데알 정역이에요. 또는 주 이데알 정역이라고도 합니다. 프린시플 아이디얼 도메인을. 그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의 핵심은 기하다항식이에요. 그래서 현대대수학에서 자꾸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기하다항식을 강조하고 그것의 근에 대한 문제로 가요. 그러면 2000년대 아까 내가 2005년도를 기준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2005년, 2009년에 대한 그 과정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때 나온 것들에 대한 내용들 중에 우리가 강조되는 것은 그렇다면 그것의 문제를 근의 문제로 초점을 줄 것이냐 아니면 어디에다 초점을 줄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2005년도까지는 이론적 배경이 강조가 됐어요. 뭐 건들면 거기서 시험 문제는 뭐 다 나왔어요. 그러다가 2009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론 문제가 아니라 실전 문제로 넘어가고 실전 문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나와서 이때 이 다항식한 극대 이데알 이게 이제 무엇의 문제가 되냐면 기하 다항식의 문제가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에 대한 근의 문제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 근과 똑같은 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대수적 켤레원의 문제가 나와요. 글씨가 너무 예술적인데 읽는데 지장 없겠죠? 대수적 켤레원 문제들이 이제 얘기가 됩니다. 이게 환론의 핵심 이론으로 바뀌었어요. 요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체가 나오면서 이것은
갈루와 확대체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그 갈루와 확대체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일종의 무엇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냐면, F라는 체에서 F를 확장시킨 확대체를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얘가 이론이 되는 거예요. 이론이 되는 것이 이제 관심사였는데, 무엇에 대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냐면, 얘와 얘 사이에는 중간체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겠죠. 중간에 있다 그래서. 이 중간체들은 얼만큼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아주 스페셜한 경우에 이 중간체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아주 스페셜한 경우가 갈루와 확대체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찾을 때 고정체로 찾으려고 하는데 이 고정체가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이용해서 갈루와 분의 부분군을 이용해서 또는 정확한 표현은 정규 부분군을 이용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갈루아에 의해서 이런 걸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 사람들은 아주 획기적인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여전히 뭐다?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못 구할 문제를 갈루아에 의해서 스페셜한 경우에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뜻이지 우리가 일반적인 이론으로 쉽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대수학은 이 흐름에 포커스를 두고 시험에 나온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미수예요.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형대수에서 벡터 공간이 나오면 기저 개념이 나오고 기저는 두 가지 원리를 꼭 갖추고 있죠. 하나가 뭐가 됩니까? 생성한다는 원리와 1차 독립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는 생성한다는 개념은 있지만 독립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벡터 공간에서는 기저는 유일하지 않지만 기저를 구성하는 벡터의 개수는 유일하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차원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그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어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분 G의 생성원을 구하시고 때 G를 써도 답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생성원은 중요한데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이 너무 다양하기도 하지만 별로 유일성이 시험 볼 때 우리는 답에 대한 유일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보장이 안 되면 뭐가 됩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주로 무엇에 포커스를 둔다? 위수에 포커스를 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거기에다 이제 초점을 두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내용들을 이제 보면 보통 과거에는 이 내용이 대학에서 안 배우는 학교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학부 과정의 문제냐 아니냐라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데 아까 2009년 이후에 시험에 나오다 보니까 뭐 대학에서도 보통 강의를 하게 되고 대학에서 강의를 해도 별로 인기가 없죠.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형태의 문제들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선형대수로 이제 보시면 선형대수 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부 다 공통점이 뭡니까? 고유값에 대한 개념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왜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산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2, 3적 과정에서의 최적화를 위한 거예요. 최적화를 위한 건데 이 최적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책에서 나눈 게 선택과 배열의 문제, 그 다음에 그래프 문제, 그 다음에 그걸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점화식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게 나와요? 그러면 얘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최적화가 핵심인데 최적화를 직접적으로 물어본 문제는 뭐 굳이 따진다면 색칠 문제? 생성 수용도 문제?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꼭 그것만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되고 정수로는 내가 뭐라고 표현을 썼냐면 정수로는 큰 수 문제를 작은 수로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정수로는 다른 과목하고 달리 한 책 안에서 한 문제가 딱 나오게 되는데 특정한 내용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섞여서 나와요. 여기서 보시면 2019년도 한 문제, 20년도 한 문제, 21년도 한 문제, 22년도 한 문제, 23년도 한 문제예요. 근데 내용 보시면 내가 하나만 쓴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특별한 이론이 없으면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유클리드 알고리즘,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오일러의 정리, 이 세 가지는 거의 매년 나온다시피 한다라고 보시면 거의 뭐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다 봐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 봐야 됩니다라는 뜻으로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해석학도 보시면 뭐가 됩니까? 매년 빨간색으로 쓴 거를 보시니까 함수열과 뭐가 나옵니까? 함수형 급수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함수열과 함수형 급수 문제는 출제위원들이 되게 선호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이거 하나로 연속도 물어볼 수 있고 극한도 물어볼 수 있고 적분도 물어볼 수 있고 미분 가능성에 관련된 내용도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열도 물어볼 수 있고 급수의 입장에서 급수도 물어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현대대수학에서 본다면 갈로와 이론 같이 하나로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올 때는 함수열, 함수급수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절대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의 관점의 차이인데 급수는 여러분 급수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는 주로 언제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는 급수값 구하라고 나오죠. 근데 해석학에서는 판정하라고 나오지 값을 구하라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오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엇에 대한 문제가 되면 급수도 어려운데 함수형 급수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함수형 급수의 문제가 나오면 무엇이 나올 수 있는 거냐면 대표적으로 바이에르 스트라스의 정리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수렴 이게 몇 급수의 관점으로 나오는 경우는 수렴 반지름. 그 안에서 수렴 구간으로 따진다면 무엇까지 따질 수 있어요? 급수. 이런 것들을 동시적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다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쪽은 잘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데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지만 이미 수열, 급수, 연속, 미분 가능성, 적분 가능성에서 이론적으로는 이미 다 뭐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는 적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운 이론은 아니라는 거죠. 그 대신 여기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수열은 수열만 생각하면 되는데 함수열은 수열도 생각해야 되고 함수열도 생각해야 돼요. 이 말을 이제 다른 말로 본다면 극한함수라는 말로 이제 얘기가 됩니다만 그런 관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함수열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쉽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쉬워요. 근데 함수형 급수는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에 대한 문제가 나오냐면 함수형 급수를 구하라는 문제. 함수열은 함수형 극한함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함수형 급수는 극한함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안 나와요. 값을 못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는 균등한지 안 한지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여기에서는 전별 수렴과 균등 수렴의 문제가 나오는데 항상 이런 거예요. 연속에서도 연속과 균등 연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은 중요한 건 왜 앞에 균등 또는 평등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균등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느냐 이거죠.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보존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균등, 함수열, 함등 문제가 나올 때 균등이란 단어가 주어지는데 균등이란 단어 나올 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무엇의 문제다? 보존성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보존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학은 참 어려운데 뭐가 어렵냐면 이거밖에 없습니까? 근데 최근의 문제들은 대체로 다 무엇의 문제가 나왔어요? 중적분의 문제가 나왔죠? 근데 이 미적분학은 내가 이게 이론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수업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게 많아서 미분 방정식은 2000년 이후에 이론적으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오면 학교에서 강좌 개설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미분 방정식 배웠죠? 그러면 안 배웠다는 학교들이 되게 많습니다. 강좌 개설조차도 안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폐강되니까. 그런데 미적분학 문제가 나오게 되면 미적분학에서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대체로 다변수에서 많이 나와요. 주로 이변수죠. 다변수라고 썼습니다만. 얘가 나오니까 이 다변수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될 수 있는 것이 연속성의 문제예요. 연속. 그 다음에 최소값의 문제. 물론 최소값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수함수론 문제가 코시 리만의 방정식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4점짜리가 나왔는데 이변수 문제가 나왔다. 이변수의 최대값 문제가 나왔다. 우리 최소값인가 최대값인가 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를 해석학으로 볼 거냐? 온전하게 복수함수론으로 볼 거냐? 이거는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관점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좀 쉽게 나왔어요. 이게 어렵게 나온다면 판별식을 이용하는지 라그랑지의 승수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이제 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로 많이 나온 게 중적분의 문제. 그 중적분은 우리가 이제 보통 중적분은 4가지의 문제가 제시가 되는데 이제 하나는 거의 안 나오는 건데 하나는 이제 반복적분, 반복해서 그냥 적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적분에서는 나오는 것이 적분 순서의 문제죠. 그래서 피피니의 이론이 연속함수이면 적분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같다라는 뜻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 많이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의 문제가 바로 뭡니까? 치환 문제죠. 치환의 문제. 근데 이 문제 안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이 문제 안에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이제 내가 얘를 빼냈습니다만, 적분 영역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3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라는 것은 대수 치환이 더 좋은지, 순서를 바꾸는 게 좋은지에 대한 순간적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본수의 최대 단점인데 대수 치환을 하면 더 쉬운 문제인데 현재 그 책의 저자가 나는 적분 순서를 강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수 치환이면 더 빨리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더라도 순서를 바꾸는 데다가 초점을 둬서 책이 구성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에서 나와 있는 해법이 가장 좋은 해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언제 어느 시점에 이런 것들이 좋은지를 고민하는 공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 중에 하나가 선적분과 면적분의 문제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면적분은 95년도인가 96년도인가 한번 출제가 됐는데 되게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사 임용 시험 끝나고 말이 있었던 문제가 두 번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면적분 문제가 나오고 나서는 이게 뭐 바깥으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말이 많았던 문제가 이제 면적분의 문제고, 하나는 문제 오류 문제. 그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내용들이 되는데, 면적분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면적분이 여기에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가지고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었는데, 그 교수가 고쳤대요. 고쳤는데 여전히 면적분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평가원에서 이거는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네가 내 그러면서 끝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오류는 출제를 했는데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너무 어려우니 바꿔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출제위원이 바꿨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았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제를 한 거죠.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 완전 땡큐입니다. 문제 오류니까 전부 다 뭐가 돼요?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는데, 다시 선적분으로 가죠. 이 선적분의 문제가 주어지면, 선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리만적분과 가장 큰 차이는, 리만적분은 이렇게 X축을 미분하는 거죠. 근데 선적분이라는 것은 커튼적분이라고도 하지만 이렇게 곡선이 있단 말이에요. 정역이. 그러니까 정역이 곡선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을 전부 다 직선화 시켜주기 위해서 얘네들을 다 뭐합니까? 미분한다라는 의미에서 선적분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적분을 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해 나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약간의 조건이 있어야 되지만 그린의 정리를 이용해서 해 나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선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근데 이 선적분의 기본 정리 문제를 다룰 때 이 선적분의 기본 정리가 미적분학의 그 정리를, 기본 정리를 이제 이용하는 것에 문제가 되는데,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용하는데, 이 문제는 중적분에서 미분 방정식에서의 완전 미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완전 미방이라는 방식을 이용하면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완전 미방이라는 걸 안 하면 절차가 복잡한 거예요. 완전 미방을 이용하면 절차가 단순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적분학 문제인데 미분 방정식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다 무엇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 나왔던 것이 무엇의 문제가 되냐면 고개선형 미분 방정식이 나왔어요. 그때는 비동차형이 나왔습니다만, 고개선형에는 동차형과 비동차형으로 나눕니다만, 이게 이제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게 뭐가 되냐면 얘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 중에 얘가 나온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 미분 방정식은 분명히 2000년 이후에 시험 영역에서 빠졌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빠졌어요. 안 나온 게 아니라 영역에서 빠졌어요. 과목에서. 그러면은 그 과목에서 얘를 타이틀로 시험에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오지만 얘가 해석학이라든지 복수함수론이라든지 선형대수라든지 이런 데서 완전 미방이라든지 고개선형이라든지, 이제 내가 이거 좀 특강을 할 땐 뭐도 얘기를 하냐면 변수불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면 유용하다는 거예요. 모르면 못 풉니까? 모르고도 풀 수는 있어요. 모르고는 풀 수도 있지만 복잡하고 어렵다는 거고, 알면 단순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기본적인 요 원리들은 얘네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 번. 얘는 이제 한 번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얘는 여러 번 나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미적분학의 문제는 이런 것들 중심인데, 뭐 최근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건 이 둘이 절대 지존이에요. 뭐 10문제 중에 9문제 뭐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저기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면 되는데, 자, 이 시점에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도 강의를 잘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확률 통계 나오면 알지 됐지 끝났지 하고 보통 수업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강의를 잘 안 해요. 이제 보통 맡겨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하시라고.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 몇 가지만 이렇게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미적분학, 확률과 통계, 이런 것들은 이산수학,
이런 세 과목들은 이른 시간 내에 시간 날 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내가 뭐라고 하냐면 공부하다가 지칠 때 휴식 시간으로 힐링 타임으로 공부하는 과목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이게 1, 2, 3, 4월에 공부를 하면 재밌는데 9월, 10월에 가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하는 거하고 재밌으면서 공부하는 거하고는 능률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상수학은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위상수학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나머지 내용들은 시험에 나왔던 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좀 무식하게 얘기하면, 위상하시는 분이 나한테 무식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를 하면 암기예요. 근데 뭐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냐면 열린 집합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집합에 대한 개념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위상수학은 뭐 70% 이상이 좌우된다라고 보는 거고, 이것은 이제 세 가지 형식이 나와요. 세 가지 형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내가 다른 과목보다 특히 위상수학 강의할 때는 무슨 말을 하냐면 기출문제 많이 보라고 해요. 기출문제를 많이 보라고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어떤 책도 기출문제보다 훌륭하지 않아요. 위상수학은. 왜? 위상수학은 오픈셋에 대한 진짜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있어요. 다른 데는 없는. 그래서 기출문제를 꼭 보시라고 하는 거고, 오픈셋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뭐가 되냐면 토폴로지를 주고 문제를 다루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는 출제위원이 기절을만 주고 문제를 생각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이미 알려진 문제로부터 오픈셋을 찾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위상수학에서 내가 여기다가 쓸까요? 내가 이 두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저나 국소기저를 구하라는 문제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무엇이 보장이 안 되냐면 유일성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한테 타우를 주고 타우에 대한 기저 구하시고 그럼 타우 쓰면 돼요. 타우가 아닌 위상을 쓰시고 그럼 공집합만 빼면 돼요. 전체 집합 빼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전체 집합 빼면 안 되고 공집합 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기저나 국소기저는 기저는 토폴로지라는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기저를 알면 문제 푸는데 유리한 거고, 점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는 국소기저를 알면 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유용성 때문에 구하라요. 문제 해결에 굉장히 유용하다야. 그런데 얘는 목적이 아니라 얘는 문제 해결에 뭐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로서 알아봐라 그런 거예요. 도구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는 도구를 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다른 문제 풀 때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막 억지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단지 뭐로만? 도구로만 활용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요즘 문제들은 그 기존에 있는 위상들을 결합시키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리함수로부터 위상을 만드는 문제가 이제 작년에 나왔죠. 2023년도 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위상을 가지고 둘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것이 리얼라인에 Y축에 있는 점 하나를 끌고 와서 새로운 위상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컨티를 이용을 해서 위상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정역에 위상을 주고 공역에서의 위상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는 상위상이라고 하는 거고, 공역에 위상을 주고 역상을 이용을 해서 정역에서 위상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여유한에도 있고 여가산에도 있고, 그 다음에 무한집합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위상을 만들 때 기저는 자격 조건이 있어요.
위상책을 보면 자격 조건이 있어요. 그 자격 조건이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도 자격 조건이 있는데, 그럼 취재위원들이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재위원이 만들 때는 자격 조건이 없는 걸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머리를 안 쓰고도 위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아니죠. 부분 기저예요. 부분 기저는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럼 뭐든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기저는 위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확인 안 해봐도 되는 것은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분 기저죠. 그런데 우리는 부분 기저를 찾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부분 기저는 안 쓴 겁니다. 그러니까 도구로서는 기저와 국소 기저가 유용한 거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분 기저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이제 부분 기저란 말이 나오면, 아, 이분은 이걸 기초해서 만들었구나만 보시면 되는 거지, 무조건 우리는 기저 또는 국소 기저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상에서는 우리가 토폴로지 T1, T2, T3에서 보면 열린 집합들의 임의의 유니언은 열린 집합이 돼요. 그러니까 열린 집합의 유니언의 입장에서는 제약 조건이 없는데, 교집합의 입장에서는 finite intersection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이 말은 교집합을 무수히 많이 하면 열린 집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열린 집합 자체가 유한계밖에 없다면 무슨 말은 존재하겠습니까? 열린 집합 자체가 유한계밖에 없다면 얘네들의 교집합은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열린 집합이 되잖아요. 대상 자체가 유한계밖에 없으니까. 그럴 때는 책에는 안 나오더라도 가장 작은 열린 집합을 이용하는 게 국소 기저와 기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상이 몇 개밖에 없다면 유한계밖에 없다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위상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다른 문제들이 막 나왔어요. 뭐 T1이 나왔고요, 상위상이 나왔고요, 컴팩트가 나왔고요, 분리공간이 나왔고요. 다 나올 수 있는데 얘네들은 그 하나의 이론화되어 있는 문제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핵심은 열린 집합을 이해하고 특징을 찾는 데다 포커스를 두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상수학의 특징이고, 복수함수로는 알고리즘화되어 있고, 알고리즘화되어 있는 것 특징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 객관식일 때는 복수함수론과 해석학의 차이점을 물어보는 것들이 이제 종종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문제들보다는 복수함수론 이제 서술형이다 보니까 고유한 성질, 그래서 보통 복수 접근과 그 다음에 코시 리만의 방정식, 리우빌레의 정리, 이런 것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분기하는 곡선을 이해하는 데 있는 거고, 곡면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곡선을 이해한다는 것은 정역이 1차원일 때 곡선, 정역이 2차원일 때는 곡면, 그때 곡선의 휘어진 정도, 곡면의 휘어진 정도를 알아보는 것을 곡률이라고 하는 건데, 곡선의 휘어진 정도를 알아보는 걸 곡률, 곡면상에서 곡면의 휘어진 정도를 알아보는 걸 가우스 곡률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뭐 측지 곡률, 법곡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곡률 중심의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곡선을 이해하는 데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자, 그런 쪽에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석은 요 정도 수준으로 내가 얘기들은 이제 다 했습니다만, 배고픈 시간이 온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공부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시험이 한 11개월쯤 남았다라고 하는데 그냥 1년이라고 칠게요. 시험 공부하는 기간이 일종의 마라톤처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쉼 없이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을 수는 있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제일 위험한 방법이 뭐냐면 오버페이스예요. 그래서 초반에 막 진짜 열을 내면서 공부를 했다가 여름 되기 시작하면 지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공부라는 게 한다고 늘면
참 좋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공부 실력이 늘었다는 걸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보면서 제일 뭐가 된 분이 있었냐면, 내가 이분이 그 지금 이제 이 선생님 지금 경기도 쪽에서 그 교편 잡고 계시는 선생님인데, 이분은 내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내 수업을 집합론, 정수론, 미분방정식, 현대대수학 해서 2학년 때부터 4학년 때 학교 수업을 이제 계속 들었던 선생님이에요.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요. 내가 그 개인적으로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뭐 리포트를 내라 그러면 리포트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험 성적이 안 올라요. 우리가 그분은 이제 80점 만점대가 아니라 전공이 70점 만점대인데, 지금으로 이제 환산해서 보신다면 80점에 과락이면 40%니까 32점이죠. 그럼 그분은 모의고사를 보면 항상 이 정도 수준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뭐 거의 붙을 확률이 없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우리가 시험을 보고 있죠. 말 잘못했지만 11월 달에 시험을 보고 있죠. 그러면 10월 중순까지는 이 정도 성적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한 3년을 내가 이게 3년, 2학년 때부터 본 거니까 3년을 이제 본 건지. 이때 이제 상담을 하는데 후배도 되자, 제자도 되자, 대학교도 되고, 학원도 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공부를 안 했으면 너 공부 좀 열심히 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항상 열심히 하거든. 질문도 많이 하고.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단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10월 중순 때 됐는데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했어요. 4학년 졸업하면서 합격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선생님이 있었냐면, 이제 나중에 되게 원망의 소리를 들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그 2학년, 3학년 때 내 수업을 들었는데 학교에서, 내 수업을 들으면서 집합론, 현대대수학, 1학기, 2학기를 전부 다 F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4년 만에 남들은 졸업하는데 4년 6개월 만에 졸업을 했어요. 이제 4학년 때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그 수업을 듣는데, 진짜 바닥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친구는 꾸준히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꾸준하게. 이제 눈에 띄게는 안 올라오는데 꾸준히 성적이 올라왔어요. 꾸준히 올라왔었는데 시험 딱 끝나고 개인적으로 불렀어요. 개인적으로 원래 안 부르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불러가지고 학교 다닐 때부터 잘 알고 있으니까 너 혹시 떨어져도 실망하지 말고 1년 더 준비해보라고. 너는 분명히 될 것 같다. 올해는 좀 힘들지 몰라도 결과가 안 나왔을 거야. 네, 그런데 그게 그냥 딱 붙었어요. 근데 너는 왜 네 동기들하고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막 붙더라고. 저한테 F 학점을 몇 과목을 주신지 알아요? 그러더라고. 남자 선생님인데. 그때 뜨끔했지. 너가 공부 안 해갖고 왔으니까 F를 줬지. 그랬더니 그거는 맞는데 나로 인해서 6개월을 더 다녔다고, 학교를. 근데 이렇게 해서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분이 있었냐면, 한 선생님은 이제 나하고는 대학원 관련성이 없어요. 대학원 관련성이 없는 분인데, 요즘은 내신 성적을 안 봅니다만, 이분 시험 볼 때 이제 내신 성적을 봤는데, 15등급에 15등급이에요. 뭐 공부 안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분이 합격을 했을 때 이제 뭐가 됐냐면, 나는 잘 몰랐어요. 이제 내 수업을 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수준이 돼서, 그건 잘 몰랐었는데, 이분이 공부를 쭉 하다가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됐냐면, 나중에 이제 얘기해 준 거예요. 제가 15등급이었던 건 나중에 이제 한 거고,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15등급이었는데 이제 합격을 해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내 동기가 내 수업 듣고 합격했던 친구가 있는데 직강은 안 듣고 인강을 들었어요. 그 듣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 울산에서 지금 교편 잡고 있는데 어느 날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너 혹시 나 알아? 하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내 메일을 알지? 하고 했는데 내 수업을 들었는데 혹시 자기 이름 알까봐 조카 이름으로 해서 내 수업을 들었는데 울산에서 합격했다. 그런데 내가 이 메일을 보낸 이유는 자기같이 나이를 먹은 친구들도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 메일을 보냈다. 그러니까 꼭 자기 이름은 공개하지 말고 이걸 꼭 공개해줬으면 좋겠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보다 2살 많았던 분들인데 이분들도 학교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분들은 이제 광주에서 다 합격하셨던 분들인데 3분이 같이 수업을 들었어요. 나보다 이제 학번이 2학번이 빠른 분인데 이분들이 이제 2년 차에 합격을 했습니다. 1년 차에는 안 됐고요. 2년 차에 이제 합격을 하셨는데 3분 중에 2분이 2년 차에 합격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10여 년이 지나고 다른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 이제 2분이 주부였어요. 그래서 애 키우느라고 공부도 못하고 그랬었다라고 하는 건데 15년 정도를 아니 10여 년을 지나면서 했다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가졌대요. 그래서 그때 경쟁률이 한 27대, 28대 1인가 그런데 6명인가 뽑을 때까지 들어갔는데 첫 해 1년은 6개월을 학원 수업을 들었어요. 그리고 안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랬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학원 수업을 듣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때까지는 전후 사정 얘기는 이제 안 했고 이제 나보다는 학번이 2학번 위라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쭉 얘기를 하다가 2번째 시험 끝나고 나서 1년치 학원 등록금을 다 낸 거예요. 2번째 시험 끝나고 나서 자신감을 얻었었나 봐요. 그런데 그에 그냥 달코덕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게 뭐였냐면 내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 합격하는 것은 물론 아주 보편적이진 않아요. 이분들이 조금 한 거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거는 첫 번째 얘기한 이 선생님의 경우는 성적이 안 오르니까 본인이야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올랐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겉으로 말은 못하더라도 속으로 굉장히 가슴앓이를 했겠죠. 근데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도 되게 막 좀 부담이 됐어요. 너무 잘 알고 뭐하고 그래서 부담이 됐는데 마지막까지는 포기 안 하고 있는데 진짜 한 2달도 안 된 사이에 실력이 쭉 올라가 버리더라고. 근데 이제 이때 뭐가 됐냐면 시험 보면서 성적이라든지 뭐 같은 거 쭉 보면서 자기가 문제점 있던 거를 찾아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했던 게 있기 때문에 수직 상승이 되는 거예요. 공부한 게 없었으면 수직 상승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선생님은 4대 학생회장 뭐 이런 거 하느라고 공부를 안 했어요. 내가 진짜 인간성이 좋아서 나는 원래 F학점 잘 안 줘요. 깐깐해서 F학점을 많이 주는 게 아닌데 그리고 F학점을 주는 친구들한테는 꼭 면담을 해요. 면담을 해서 네가 만약에 졸업을 위해서 D학점을 원하면 내가 바꿔줄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친구는 내가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너는 무조건 F니까 수업 듣지 말라고 했던 친구인데 왜 그러냐면 보고서를 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서울 지역에 합격했던 선생님이 쓴 보고서인데 너무너무 문제를 잘 풀고 왔고 전개가 너무너무 잘 돼서 내가 손을 대면 죄악일 것 같아서 다른 친구들은 밤새서 내가 체크를 해주는데 이 친구 거는 체크를 안 했어요. 너무 잘 써가지고 그대로 보존하라고. 근데 내가 안 본 줄 알고 겉표지만 바꿔가지고 낸 거야. 나는 이 친구 그 보고서를 보면서 감동을 해서 쫙 기억에 남는 거를 해서 넌 진짜 성의도 없다 그랬어요. 너는 그 보고 쓴 것도 아니고 남이 쓴 거 겉표지만 바꾸는 게 되느냐.
그래서 나는 너한테 학점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업 꾸역꾸역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너 됐든 안 됐든 난 너 학점을 바꿀 마음의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학점은 F 학점을 주는 건 교수님의 마음이지만 수업을 듣는 건 제 자유니까 그것까지는 막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알았어. 그랬지. 그래서 이제 그 4대 학생회장이 열심히 했던 친구예요. 근데 공부 잘 안 했어요. 그냥 이걸 4대 학생회장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공부할 그것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 진짜 군대 갔다 와서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 교생 실습 갈 때도 이제 뭐가 됐냐면, 교생 실습 가더라도 너 가서 그 선생님들이 술 한잔해서 술하고 뭐하고 하면 너 힘들다 그러니까 끝나고서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대로 진짜 끝까지는 가더라고. 근데 보통 졸업하면서 합격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선생님 얘기를 해 나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막 초반에 달리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끝까지는 가는 거예요. 끝까지는 갈 때 이게 합격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지, 끝까지 못하면 이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꼭 그런 것들을 이제 초반에 달리지 말라고 하는 거고. 혹시 인강 드신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이, 연세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 좀 나이가 많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20대 합격해서 가서 보면 20대면 애기 취급받아요. 막 자기는 가서 자기가 그렇게 애기인지 몰랐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 질문하지 말 거는 뭐를 질문하시면 안 되냐면, 예전에 내 조교가 대학교 졸업하면서 1차에는 합격했는데 2차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년 차 때 뭐가 되냐면 얘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맨날 와가지고 이거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그때는 1차도 안 됐어요. 세 번째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내가 무슨 말을 했냐면, 난 너가 두 번째 떨어질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이거 봐야 돼요라는 말은 공부하기 싫다라는 뜻인데, 그런 정신으로 안 된다. 1차 때 아무리 전년도에 공부를 잘했어도 오래 붙는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할 때 그런 정신으로는, 그런 마인드로는 절대 합격할 수 없다. 딴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해라. 그래서 세 번째에 붙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친구한테 아직도 못 받았는데, 분명히 집에서는 부모님이 부모님이고 밖에 나오면 나한테 부모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 꼭 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사줬어 아직까지. 이제 내가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쭉 하는 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하면 무조건 붙으라라는 것은 없어요. 없지만 내가 끝까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합격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조건 공부한다고 꼭 붙는 건 아니다. 아까 내가 분석하는 거 이런 거 보라는 것은 핵심적으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럼 어떤 전략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나누면 1월에서는 전 과목을 공부는 하는데, 내가 뭐라고 보통 얘기를 하냐면 2번 정도는 보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소 1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끔가다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1, 2월하고 3, 4월하고 뭐가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론이 바뀔 게 없어요. 그러니까 1, 2월하고 3, 4월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면 심화 정도 예제가 다르겠죠. 더 깊게 들어가고 덜 깊게 들어가고 이런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이론의 차이는 없는 거예요. 한 번 봤으니까 이제 뭐 되겠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번 본 거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1, 2월에는 제목 정도 읽었고 이론이 무슨 이론이 있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3, 4월에 가서 이제 뛰어들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문제가. 5, 6월에는 내가 보통 뭐를 많이 보라고 하냐면 기출문제를 많이 보라고 해요. 강의도 기출문제 중심으로 수업을 해요. 이때 기출문제를 많이 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때 기출문제를 보라는 말을 잘 안 하는데, 이때는 그 기출문제에 너무 치중하게 되다 보면 기출문제 중심의 공부가 돼서
그 외적인 걸 못 봐요. 기출문제는 과거고 나는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게 좋고 이때 기출문제를 이때부터는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좀 체계가 되는 거고 이때 7, 8월에는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하는데 이때는 좀 체계적인 체계를 갖추는 게 좋고 이때는 체계가 없이 공부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때 문제풀이 중요하는 거예요. 문제풀이와 이론의 가장 큰 차이는 체계적이냐 체계적이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문제풀이 반에서는 체계적일 수가 없어요. 막 복합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상상이 추가가 돼요. 상상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어라는 상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수업하는데 10문제를 강의를 했는데 이 중에 2문제가 시험에 나와요. 그럼 내가 돗자리 깔아야지 내가 강의를 하겠습니까? 아닌가요? 교사임용 시험은 이거는 수능하고 틀려요. 그래서 출제위원회 주관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간혹가다 그런 오해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과거에 나왔던 것을 토대로 미래는 어떤 것들이 될지 기본적인 내용도 체크를 해보지만 복합적인 내용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하는 형태가 7, 8월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제일 머리 아파요. 왜냐하면 날씨도 무덥지. 공부했으니까 일종의 뭐가 될 때가 돼요? 지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 풀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모르니까. 나는 공부한다고 했는데 문제를 봤더니 몰라요. 좌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내용이 좌절과 극복이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고 9, 11월에서 보면 내가 보통 10번의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보통 이때는 완전 좌절이 많아요. 과락 점수 받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시간을 재고 뭐를 하면서 모의고사를 보다 보니까 자기가 풀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완전 정리해 나가는 거고 내 생각을 바깥에다 표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가서 실력 발휘가 나오는 거고 이때는 좌절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이때하고는 또 틀려요. 이때는 주제가 있는 건데 이때는 주제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이때가 7, 8, 9가 좌절의 기간이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들을 어떻게 이겨내면서 가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분위기가 틀려요. 이때까지는 막 웃던 분위기가 이때가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공부하는 입장이. 그래서 내가 아까 1, 2월에 막 달리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 1, 2월에 달리면 이때 가서 지쳐버린단 말이에요. 지치는데 좌절을 맛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책 들고는 다녀요. 공부는 해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 어디에선가는 포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서서히 끌어올리는 과정으로 가야 돼요. 이게 이제 페이스 조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 나갈 때는 혼자 하면 힘들어요. 이게 학원과 인강의 차이가 뭐가 되나요? 그러면 학원이라는 것은 불편함이 따라요. 뭐냐면 집에서 학원까지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또 시간을 소비를 해야 되죠. 내가 수업 듣고 싶다 해서 수업 듣는 게 아니죠. 수업 시간에만 수업을 들을 수 있잖아요. 인강은 뭐가 됩니까? 새벽에 듣고 싶으면 새벽에 보고 잘생긴 이행의 얼굴 한번 그러면 그때도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시간도 줄어들고 그런데 불규칙적이에요. 페이스 조절이 어렵고 그 다음에 이 직강에 대한 장점 중에 하나는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를 바로바로 물어볼 수도 있고 또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위기도 있고 서로가 의지를 해줄 수 있어요. 가끔 가다가 서로 이렇게 이제 눈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다 붙는 경우는 또 다 붙어요. 그러니까 뭐 그 성인이니까 이성적인 것에 대한 내용은 내가 논의하지 않아요. 뭐 그 이성 친구를 사귀었더니 떨어졌더라.
사귀어서 떨어진 게 아니라 공부 안 해서 떨어진 거예요. 이성 친구를 사귀어도 붙는 사람들은 다 붙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제 자기가 하는 것은 막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그러지 않아요. 자연스러움 속에서 공부는 꾸준히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직강에 대한 장점은 학원에 오는 불편함을 같이 공부하면서 질문도 던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얘기를 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충분히 극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인강등 분들한테는 꼭 내가 무슨 말들을 하냐면, 진짜 실시간 강의는 아니지만, 올라가는 게 실시간 강의는 아니지만, 딱 정해놓고 수업을 늘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그것을 잘 유지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 얘기를 이제 보시면 요거만 이제 꼭 얘기하고 싶은 건, 내가 세부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되는데, 신론은 쭉 보시는 거예요. 신론은 쭉 보는 거예요. 1, 2월부터. 아까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10번 정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내가 3번은 읽으라고 해요. 밑줄 긋지 말고. 읽어라. 왜 읽어라는 하면서 3번 정도 읽다 보면 그 소설책보다는 조금 무겁게, 정봉보다는 가볍게 보라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3번 정도 보면 스토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노트에다가 정리해보라고 합니다.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노트에 정리를 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중에 이거 가지고 공부해야지 그러는데, 나중에 공부하라고 정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보고, 그래서 한 5번 정도 보게 되면 6번째부터는 늘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사전용으로 사용하라고 해요. 사전용으로 사전은 우리가 다 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할 때 찾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그 교재 연구라든지 지도서라든지 이런 걸 보다 보면 내가 이론적으로 좀 뭔가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 찾는 공부를 해라. 그게 이제 신론을 보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연구 같은 경우는 교재 연구만 공부해도 되지만, 보통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론과 접목이 돼요. 그래서 이론과 접목시켜서 같이 보는데, 이런 것들은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스터디를 이렇게 같이 한다든지 하는 형태가 되고, 스터디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장점은 많이 있는데 단점이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스터디는 이제 욕심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현대대석 한 달에 끝내기. 그러니까 준비를 해서 했는데 피드백할 시간이 없어요. 공부는 반드시 피드백이 들어가야 되는데 피드백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했는데 나중에 뭐 했는지가 안 남아요. 그 다음에 지쳐버리고. 또 스터디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중요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성실한 사람이 한 명 딱 들어가면 분위기가 완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는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터디는 반드시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보통 직강할 때는 이제 스터디를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요.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스터디는 본인들이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끝날 때까지 나는 집에 안 가요. 계속 나도 학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면 나한테 연락하라고 그래서 끝나게 되면 뭐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 받고 하는 형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시작과 끝을 내가 정리해 주는 형식으로 직강은 이제 그렇게 스터디를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유식한 공부를 하면 좋아요. 유식한 공부를 하면 좋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공부를 할 때 1, 2월, 3, 4월에는 너무 잡다하게 알면 나쁠 수도 있는데 배경을 알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집 애들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하던데, 그래서 이제 아파트 질문을 안 하는데, 미적분 공부를 할 때 꼭 애들한테 미적분에 대한 배경적 지식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미분에 대한 것은 뭐냐, 미분은 잘게 나눈다. 그걸 누가 몰라 막 얘기를 해요. 미분의 목적은 근사값을 구하는 데 있다고. 근데 오늘날은 너무 계산기가 발달되다 보니까 근사값 문제는 덜 나온다. 근데 미분의 문제는 근사값을 통해서 최적의 값에 참값에 접근하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그 참gat에 가장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물어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거고, 그래프의 개념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거기서 출제하는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거다. 그럼 무슨 말을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모든 과목들은 출제하는 분들은 무조건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니까, 전문가가 안 되면 진짜 이런 표현 쓰면 좀 예쁘진 않지만 럭비공이 돼요. 어디로 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는 낼 만한 데서만 내요. 그러니까 낼 만한 데서 내기 때문에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거죠. 어느 방향을 잡아야 되는. 어떤 문제를 낼지는 몰라도 중요한 데를 중심으로 낸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 나가실 때 배경을 알면 중요한 데서 출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너무 이제 길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질문 있으면 항상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카이 전공 이제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내가 기출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될 텐데, 그거는 뭐 아직 정해지지 있지 않지만 조만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